회사를 넘겨준 지 벌써 2년이 흘렀다. 35년간 키워온 유통물류 그룹의 경영권을 아들에게 승계하고 나니 처음으로 진짜 여유라는 걸 맛보게 되었다. 아침 7시에 눈을 뜨지 않아도 되고 저녁 약속으로 하루를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삶. 59세에 얻은 자유였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서연이었다. 23년 전 결혼할 때만 해도 그녀는 조용한 성격이었다. 명문대를 나왔지만 결혼과 함께 모든 걸 뒤로하고 내 뒤에서 묵묵히 뒷바라지를 해준 아내. 하지만 내가 은퇴하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보,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 들어볼까 해요. 미술관 도슨트 봉사활동도 해보고 싶고요. 성북동 갤러리 순회 모임도 있던데 어떨까요? 처음에는 반가웠다. 그동안 내 일에만 매여 살았던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겠다는 건 당연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었다. 문제는 동선이었다. 서연의 활동 반경이 서울 전역으로 넓어지면서 운전이 부담스러워졌다. 강남 문화센터에서 종로 갤러리까지 하루에 두세 곳을 오가는 일이 잦아졌다. 내가 직접 태워다 줄 수도 있었지만 서연은 완강히 거절했다. 제가 운전할게요. 여보는 쉬세요. 하지만 51세 여성이 서울 시내를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그래서 결정했다. 기창 씨, 김기창. 7년 전부터 우리 집 전속 기사로 일하고 있는 48세 남성이었다. 전직 공군 부사관 출신답게 성실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무엇보다 믿을만했다. 예, 회장님, 앞으로 아내 일정도 전담해주게. 내 스케줄은 많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기창은 한 번도 내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었다. 7년간 새벽 운전부터 심야 귀가까지 묵묵히 제 역할을 해온 사람이었다. 월급도 넉넉히 주었고 명절엔 따로 보너스도 챙겨줬다. 가족이 아프면 병원비도 지원해줬다. 그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한 관계라고 생각했다. 며칠 후부터 새로운 패턴이 시작됐다. 기창이 오전 9시에 서연을 태우고 나가서 저녁 7시쯤 데려오는 일상. 나는 집에서 책을 읽거나 손자들과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어땠어? 재미있었어요. 갤러리 해설도 들었고 봉사활동도 했고요. 서연의 대답은 늘 간단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다. 그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쌓였던 답답함이 풀리는 것 같았다. 사실 이런 시스템을 만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보안, 1,500억 자산을 가진 사람의 아내가 혼자 돌아다니는 건 여러모로 위험했다. 기창이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혹시 모를 사고나 사건에도 대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차량에는 최신 블랙박스를 설치했다. 전후방 4K 화질에 실시간 위치 추적, 음성 녹음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만약에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같은 거였다. 차고에도 CCTV를 달았다. 차량 관리와 보안을 위해서였다. 기창 씨, 수고 많아. 아닙니다. 회장님, 제 일이죠. 기창은 언제나 예의 바른 대답을 했다. 운행 후에는 간단한 일지도 작성해서 제출했다. 시간, 장소, 특이사항까지 꼼꼼하게 기록하는 성실함이었다. 한 달이 지나자 서연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주 3회에서 4회, 5회로 늘어났다. 갤러리 투어부터 자원봉사, 문화센터 강좌까지. 기창도 자연스럽게 서연의 전담 기사가 되어갔다. 여보, 괜찮은 거죠? 기창 씨가 너무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요? 괜찮아. 그 사람 월급도 충분히 받고 있고 일도 어려운 게 아니잖아.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기창을 7년간 봐온 내 판단이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23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본 적 없는 아내였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몰랐다. 내 돈으로 고용한 기사가 내 차를 몰고 내 아내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도. 변화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됐다. 기창이 제출하는 운행일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평소 꼼꼼한 성격 탓에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화요일 일지를 보다가 눈에 걸린 부분이 있었다. 오전 10시 강남 문화센터, 오후 2시 인사동 갤러리, 오후 5시 귀가. 그런데 당일 저녁 서연이 말한 내용이 달랐다. 종로에서 봉사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일지에는 인사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종로와 인사동이 가까운 건 맞지만 정확한 장소가 다른 게 신경 쓰였다. 며칠 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다. 기창의 일지에는 롯데백화점 문화센터라고 적혀 있는데 서연은 신세계 갤러리에 갔다고 했다.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물어봤지만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신세계였다. 35년간 사업을 하면서 키운 직감이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작은 불일치들이 우연일 수도 있지만
패턴이 보이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게 내 철칙이었다. 그래서 차량의 내비게이션 기록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최신 모델이라 최근 한 달간의 이동 경로가 모두 저장되어 있었다. 기창에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살펴봤다. 결과는 놀라웠다. 일지에 기록된 장소와 실제 내비 목적지가 다른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더 이상한 건 이동 시간이었다. 강남에서 종로까지 가는데 평소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있었다. 중간에 다른 곳을 들렀다는 의미였다. 그 즈음 딸 유진이가 집에 놀러왔다. 결혼 3년 차인 31세 딸은 가끔 친정에 와서 저녁을 함께 먹곤 했다. 엄마, 요즘 되게 좋아 보여요. 식사 중에 딸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다. 왜? 얼굴에 생기가 도네요. 뭔가 즐거운 일이라도 있으세요? 서연이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그리고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아, 요즘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집에만 있을 때랑은 확실히 다르더라. 그러게요. 예전엔 아빠 없으면 외출도 잘 안 하셨는데. 딸의 말에 서연이 또 한 번 어색하게 웃었다.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23년을 함께 산 부부라면 알 수 있는 미묘한 변화들. 서연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기색을 느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서연에게 넌지시 물어봤다. 요즘 활동하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 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배우는 것도 많고요. 기창 씨는 어때? 너무 힘들어하지 않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서연이 대답했다. 아니에요. 오히려 기창 씨가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제가 피곤하면 쉬었다 가자고 하시고. 그 순간 뭔가 이상했다. 배려라는 단어가 묘하게 걸렸다. 단순히 기사와 고용주 가족의 관계에서 나올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기 시작했다. 서연이 외출 준비를 할 때의 모습, 귀가했을 때의 표정, 기창과 인사를 나눌 때의 분위기까지. 그러던 어느 목요일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서연이 외출한 후 차고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다가 묘한 장면을 발견했다. 기창이 차 문을 열어주면서 서연의 손을 살짝 잡아당기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었다. 그리고 서연이 그에 대해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도.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됐다. 35년간 사업을 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확실한 증거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차량 내부 상황을 녹화하는 시스템이 있으니 거기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창이 퇴근한 후 조용히 차고로 내려갔다.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서 사무실로 가져왔다. 손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최근 일주일치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였다. 기창이 정중하게 문을 열어주고 서연이 차에 타는 평범한 모습들. 하지만 3일 전 화요일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기창과 서연이 웃으면서 대화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다.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다. 그리고 이동 중에 서연이 기창의 어깨를 툭 치며 장난스럽게 말하는 장면도 있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다. 어느 순간 차가 도로가 아닌 한적한 곳에 멈춰서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려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였다. 영상으로는 자세히 볼 수 없었지만 분명 일반적인 기사와 고객의 관계는 아니었다. 내비게이션을 다시 확인해 보니 그날 그들이 간 곳은 경기도 가평의 한 리조트였다. 운행일지에는 종로 갤러리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순간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돌았다. 7년간 믿었던 사람과 23년간 함께한 아내가 내 돈으로 내 차를 타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찾는 순간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도 알고 있었다. 59년을 살면서 배운 것 중 하나는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이었다. 일주일간 더 지켜본 결과는 명확했다. 블랙박스 영상들을 차근차근 분석하면서 패턴을 찾을 수 있었다. 기창과 서연은 단순한 기사와 고객 관계가 아니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대화의 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자연스럽게 손이 닿는 순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비게이션에 찍힌 수상한 목적지들. 가평 리조트는 시작에 불과했다. 용인의 한 펜션, 강릉 바닷가 모텔, 심지어 제주도 출장이라며 2박 3일을 함께 다녀온 기록도 있었다. 그때 서연은 친구들과 제주 여행을 간다고 했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됐다. 35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배운 최고의 교훈은 복수는 차갑고 완벽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먼저 변호사를 불렀다. 우리 그룹 고문 변호사인 김성준 변호사는 가족법 전문가이기도 했다. 회장님, 이 정도 증거면 상간자 소송에서 99% 승소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얼마나 나올까? 23년 혼인 1,500억 자산을 고려하면 3억에서 5억 사이로 예상됩니다. 다만 기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근로계약 위반과 신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혼전 재산과 혼후 재산을 명확히 구분해서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이 결혼 전부터 사업을 하셨으니 대부분 혼전 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나니 마음이 정리됐다. 이제 직접 확인할 차례였다. 다음날 오전 기창을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한 모습으로 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앉아. 기창이 소파에 앉자 나는 블랙박스에서 뽑아낸 몇 장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가평 리조트 주차장에서 나란히 걷는 모습, 차 안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장면들이었다. 기창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지?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차가웠다. 기창은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7년이었지. 김 기사, 당신 나랑 처음 계약할 때 뭐라고 했어? 신의와 성실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아. 신의 성실. 내가 당신을 가족처럼 대했다고 생각하는데 틀렸나? 기창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당황보다는 다른 감정이 보였다. 마치 각오가 된 사람처럼. 회장님이 가진 건 돈이지 않습니까?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서연 여사에게는 감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회장님은 항상 바쁘셨고 집에 있어도 신문이나 책만 보시고 그분이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아세요? 믿을 수 없었다. 7년간 월급을 받아가며 일한 사람이 오히려 나를 비난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아내를 꼬신 거야? 꼬신 게 아닙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기창은 이제 완전히 태도를 바꿨다. 죄송하다 하던 사람이 당당하게 맞서고 있었다. 김기창, 내 차 타고 내 돈 받아가며 내 아내와 바람 피우고 이제 와서 사랑이라고? 사랑이 맞습니다.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고 서연 씨도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 순간 뭔가 터져버렸다. 35년간 사업하면서도 느껴본 적 없는 분노였다. 하지만 겉으로는 더욱 차갑게 말했다.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사무실 서랍에서 해고 통지서를 꺼내 기창 앞에 놓았다. 이미 변호사가 준비해둔 것이었다. 오늘로 당신은 해고야. 그리고 상간자 소송과 근로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도 들어갈 거고. 기창이 서류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다. 그러세요. 어차피 서연 씨랑 새 출발할 생각이었으니까. 새 출발? 이혼하시면 서연 씨랑 저는 정식으로 만날 겁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파악됐다. 이들은 이미 미래까지 계획해둔 상태였다. 내 돈을 받아가며 내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이제는 이혼까지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서연이도 알고 있는 거네? 당연하죠. 저희는 진심이니까요. 기창이 나가고 나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지금 집에 있어요? 네. 왜요?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실에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다. 23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 마지막 대화를 나눌 시간이었다.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의 표정에서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아마 기창이 미리 연락했을 것이다. 다 알고 있어.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언제부터였어? 3개월 전부터요. 왜? 한참을 침묵하던 서연이 입을 열었다. 여보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23년 동안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내 기사와 바람을 피운 거야? 기창 씨는 제 말을 들어줬어요. 저를 여자로 봐줬고, 더 듣고 싶지 않았다. 좋아. 내일 변호사 연락할 거야. 이혼 절차 밟자.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이혼이요? 당연하지. 다른 남자와 새 출발하고 싶다며? 내가 도와주는 거야. 그날 밤부터 나는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들이 치러야 할 대가를 정확히 계산했다. 배신에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시간이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김성준 변호사는 일사천리로 움직였다.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위자료 청구, 기창에 대한 근로계약 위반, 손해배상 소송까지 3건을 한 번에 제기했다.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기록, 카드 사용 내역, 호텔 영수증까지 완벽한 증거 패키지였다. 회장님, 이 정도 증거면 법정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다. 특히 제주도 2박 3일 여행은 결정적이었다. 같은 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호텔에 투숙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서연이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거짓말한 것도 딸 유진이의 증언으로 입증됐다. 가장 먼저 무너진 건 기창이었다. 해고 통지와 함께 업계에 소문이 퍼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운전기사 업계는 생각보다 좁았다. 특히 고급 차량 전문 기사들 사이에서는 신뢰가 생명이었다. 고용주 가족과 불륜을 저지른 기사를 쓸 회사는 없었다. 일주일 만에 기창은 새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조차 볼 수 없었다. 운전기사 파견업체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마 내가 직접 전화하지 않아도 소문은 충분히 퍼졌을 것이다. 한 달 후, 기창은 택배 상하차 일용직으로 전락했다. 월급 500만 원에서 일당 8만 원으로 추락한 것이다. 48세 나이에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육체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서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우리 사교계에서는 빠르게 소문이 퍼졌다. 1,500억 자산가의 아내가 운전기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자극적이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들, 갤러리 모임 친구들 모두 서연을 외면하기 시작했다.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딸 유진이가 찾아와서 서연에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믿고 계셨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유진아, 엄마도 사연이요? 23년 동안 부족한 게 뭐가 있었어요? 아빠가 벌어준 돈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유진이는 평소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어머니를 향한 실망감이 너무 컸던 것 같다. 그 기사 아저씨가 뭐가 좋다고 아빠를 배신하신 거예요?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딸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말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냉정하게 지켜봤다. 35년간 사업을 하면서 배운 교훈 중 하나가 감정에 휘둘리면 판단을 그르친다는 것이었다. 복수는 차갑고 완벽해야 한다. 언론 대응도 필요했다. 재벌과 스캔들은 항상 언론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우리 그룹의 PR팀은 유능했다. 이미 몇 개 언론사에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선을 그어두었고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무엇보다 내가 피해자라는 점이 도움이 됐다. 성실한 기업인이 아내와 기사의 배신을 당했다는 구도는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오히려 내 이미지는 더 좋아졌다. 법정에서의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1심에서 서연은 이혼 사유의 80%에 대한 책임을 인정받았다. 위자료로 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 분할은 혼전 재산 비율을 인정받아 전체 재산의 5%만 인정됐다. 75억 원 정도였는데 이마저도 위자료와 상계 처리돼서 실제로는 71억 원만 받게 됐다. 기창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진행됐다. 근로계약 위반과 신의성실 위반으로 3천만 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천만 원까지 총 5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48세 택배 노동자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다. 가장 만족스러운 건 딸의 반응이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당연한 결과예요. 유진이는 완전히 내 편이었다. 며느리인 것도 있고 시어머니인 서연을 비난했다. 할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 어머니도 서연을 용서하지 않았다. 86세 고령이지만 며느리의 배신에 대해서는 단호했다. 그런 여자는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승리였다. 업계에서는 나를 배신당했지만 당당하게 맞선 기업인으로 평가했다. 오히려 존경받는 분위기였다. 반면 서연과 기창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로 닥치자 둘 사이에 로맨스는 빛이 발했다. 기창은 하루 종일 택배 일을 해야 했고 서연은 71억 원으로는 예전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무엇보다 사회적 시선이 차가웠다. 어느 날 기창이 서연에게 연락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 같았다. 서연은 혼자 남겨졌다. 6개월 후 우연히 서연을 마주쳤다. 강남역 근처에서였다. 예전의 화려함은 찾을 수 없었다. 머리는 파마가 풀어져 있었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무엇보다 얼굴의 생기가 사라져 있었다.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다른 길로 사라졌다. 그 순간 승리의 달콤함을 느꼈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이제 남은 건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이혼이 확정된 지 1년이 흘렀다. 새로운 기사는 고용하지 않기로 했다. 59세에 직접 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무엇보다 다시는 그런 배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을 고용할 때는 이제 더욱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다. 회사 일에서도 손을 완전히 뗐다. 아들이 경영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대신 서울 도심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한옥으로 이사했다. 마당이 있는 전통 가옥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싶었다. 딸 유진이가 손자를 데리고 자주 놀러왔다. 5살 된 손자 지훈이는 할아버지를 좋아했다. 할아버지, 왜 할머니는 안 와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다. 할머니는 멀리 사셔서 못 오신단다. 언제 와요? 글쎄, 아마 오래 걸릴 거야. 유진이가 아이를 다른 곳으로 데려가며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아이는 언젠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서연의 근황은 가끔 들려왔다. 강남의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71억 원이면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돈이지만 예전 같은 사교 활동은 불가능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웠다. 기창은 더 비참했다. 5천만 원 배상금을 갚지 못해 급여 압류까지 당했다. 택배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데 매월 200만 원씩 압류되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공장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둘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 현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것이다. 로맨스는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한 사치였다.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통쾌함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들었다. 동정은 아니었다. 오히려 허무함이었다. 23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서연이 완벽한 아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함께 꾸려온 세월이 있었다. 유진이를 낳고 키우며 행복했던 시간들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배신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신뢰라는 건 한번 깨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생각도 해봤다. 59세가 늦은 나이는 아니었다. 주변에서도 재혼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한 번 속은 사람은 두 번 믿기 어려웠다. 대신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등산이었다.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북한산, 관악산, 도봉산을 오르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다.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고 대해줬다. 그저 운동을 좋아하는 60대 남성으로만 봤다. 그 자유로움이 좋았다. 어느 날 등산 중에 비슷한 연배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역시 이혼한 호랍이었다.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어요. 그의 고백에 나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도 비슷해요. 7년간 믿었던 기사와 아내가 세상에 그런 일이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가 안 되네요. 그래도 당당하게 맞서신 게 대단해요. 저는 그냥 참고 살았거든요. 그 대화 후 많은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았다. 경제력이 없어서 배신당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래서 결심했다.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로. 몇 개월 후 한 남성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재벌가 이혼 소송이 화제가 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이었다. 많은 남성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회장님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에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건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참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당하게 돼요. 돈이 있든 없든 자존심은 지켜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남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다. 많은 남성들이 공감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역시 이래야 진짜 남자지. 부러워요.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배신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 반응을 보면서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악한 사람들이 대가 없이 넘어가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도 가끔 서연 생각이 난다. 하지만 그리움이 아니라 교훈으로 남아있다. 사람은 절대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특히 돈과 관련된 관계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것. 한옥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한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59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 덕분에 더 강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존심을 지켰다는 것이다. 당당하게 맞서 싸웠고 정의로운 결과를 얻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럽다. 앞으로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혹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남성들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절대 당하고만 살지 마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